안녕하세요. 제이아그로TV의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재배 농가분들이 재배 일선에서 매일매일 부닥치는 문제들 중에서 설명을 하는 재배 지식에 관한 그 설명 부분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는 12가지 또는 우리는 흔히 14가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16가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원소,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을 골고루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원소를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다하게 시비하는 것보다 각 원소가 골고루 들어가면서 많이 필요한 것은 좀 더 주는 그런 시비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영어로는 free choice feeding 또는 자유선택 섭취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식물에다가 골고루 주놓고 식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좀 있으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식물에 있어서 이 12가지 필요한 원소 중에서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다량 원소라고 부른다. 식물이 요구하는 양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질소, 인산, 칼륨, 황, 마그네슘, 칼슘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질소, 인산, 칼륨은 가장 많이 필요한 원소, 다량 원소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이 황, 마그네슘, 칼슘은 조금 적게 필요하지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차적인 원소, 제2차적인 원소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저의 농업의 경험으로는 부차적인 원소에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차적인 원소, 인산이나 질소보다 때때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원소들을 우리는 다량 원소, 또 부차적인 원소, 이렇게 부르는 식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원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은 좀 적게 필요하다, 우리는 미량원소로 부릅니다. 그러나 양은 적게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원소다 해서 부르는 것이 우리가 미량원소인데, 일반적으로 미량원소라고 부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미량원소는 조금 필요하니까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물체의 균형이 무너진다. 우리 사람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밥과 돼지고기, 닭고기, 예를 들어서 또 빵, 우리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나 비타민이라든지 기타 미네랄은 조금 섭취하지만은 그것이 부족해서 병이 많이 생긴다 해서 우리는 따로 식물체 내에서 흡수하는 것도 부족하다, 골고루 먹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해서 따로 우리가 영양제라 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서 먹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물도 다량 원소의 비중은 2대, 다량 원소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량 원소도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량 원소 중에서는 본다면은 철, 아연, 망간, 구리 또는 붕소, 모리브덴, 이런 것들을 우리는 12가지 가장 기본 원소라고 보고, 여기 외에도 니켈, 코발트, 염소, 기타 등등 더 많은 숫자들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이 다량 원소 중에서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게 있는 질소, 칼륨, 황은 좀 다르게 해놨는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는 흔히 모빌성 비료라고 부르는데, 이 비료의 성분들은 흡수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식물체의 효과를 좀 강하게 나타내는 성분들이 많더라 해서 구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은, 비료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본다면은, 우리 식물 영양학, 즉 비료학을 가르쳐 주는 데서 고전에 가까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본 리비흐의 비료의 최소 양분율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이분을 만나봤을 겁니다. 또 이분이 주장하는 최소 양분율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최소 양분율이라는 것은 적은 성분이지만은
이것을 빼고 나면은 식물체 내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손해를 많이 본다. 적은 양이지만은 반드시 주다 하는 것이 이 비료의 최소 양분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생산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잠재 능력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의 균형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최소 양분율 이론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옆으로 한번 가본다면은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원소가 필요한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원소들이 골고루 다 하나하나가 그 양은 차이가 있더라도 다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이빨이 이렇게 잘 맞았을 때, 즉 이 그림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 그림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보면은 이 오크통, 이 물통은 빈틈이 없이 이빨이 잘 맞았을 때,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균형이 잘 맞았을 때 여기에서 위에서 물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서 위에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가득 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것 한 가지가 이렇게 구멍이 났다라고 보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밑에서 열심히 위에서 이렇게 붙지만은 어느 선상, 이 선상에서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료의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최소 양분율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량 원소, 많이 필요한 것들은 많이 필요한 것대로 항상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다량을 공급하지만 적게 필요한 원소들도 같이 동시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는 비폐식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제가 비폐식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료 지식을 쉽게 전달할까 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과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비료의 최소 양분율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있고 또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재배 현장에 나가보면은 여기 있는 이 비료의 최소 양분율대로 이 가장 정형화되고 기본적인 이 원칙이지만은 지키는 12방법을 보기가 어렵다. 즉 다량 원소는 더 많이 주게 되고 부차적인 원소는 적게 주고 또 그 다음에는 소홀히 하는, 아예 주질 않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쉽게 이 비료의 최소 양분율 이론을 전달하고 프리 초이스 피딩, 자유 선택 12방법을 어떻게 하면, 즉 골고루 주놨고 식물한테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선호하는 것을 과다하게 많이 주는 이 12방법을 고칠까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비폐식 10이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은 우리가 설렁탕을 먹을 때는 깍두기 하나만 주는 반찬으로 내놓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20가지, 30가지를 쭉 펼쳐놓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골고루 드세요 하는 식당을 우리는 뷔페식 식당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이 12방법은, 앞으로 식물의 12방법은 골고루 준 상태에서 식물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라. 식물이 스스로 부족한 걸 더 먹을 수 있고 식물이 원하는 걸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이 뷔페식 10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뷔페식 10이라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배를 할 때는 골고루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본다면 과거에는 농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량 원소 위주로 재배했다. 여기서 이 다량 원소 위주로 재배를 하게 된 동기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히트를 한 농업 용어 중에 하나가 복합비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합비료. 근데 이 복합비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여기 있는 질소, 인산, 칼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위주로 넣어놓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복합비료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 복합이란 골고루 많이 들었다. 또 다 들었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은 이 복합비료 한 가지만 사용을 하면은 내가 필요한, 내가 재배하는 식물이 필요한 원소는 여기 다 있구나. 영양분은 다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비료는 금색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농업 용어 중에서 가장 히트를 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 다른 원소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복합 이 하나만 사용함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사용하면 되니까 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이 외에도 부차적인 원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까지 더 올 수 있는 미끄럼 비료, 처음 기비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초기에 식물을 가꿀 때 특히 이런 균형 시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비폐식 시비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골고루 주놨고 선택할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비폐식 시비와 관행 시비의 차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지금 배운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관행 시비라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관행 시비라는 말은 복합이란 말에 복합 비료를 밑거름으로 주고 거기다가 요소나 NK 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는, 즉 내가 줌으로 해서 효과가 빠르고 식물이 반응이 빠른, 내가 오늘 돈을 투자를 해서 비료를 줬더니 내일 가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더라. 즉 사용자가 기분이 좋은 시비 방법이죠. 그러나 이 눈으로 빨리 보이는 이런 시비 방법들은 나중에 웃자라게 되고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즉 이렇게 웃자락으로 되면서 병을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도 재배를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발전시킨다면은 골고루 초기에 주는 12가지 종합 이 시방법을 택해서 식물체가 좀 더 균형 있는 성장, 처음에 키는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이 절간이 단단하고 아주 단단하게, 뿌리는 말할 것도 없고 풍성하고 단단하게 해서 식물체가 좀 더 병이 강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좋은 꽃을 피우게 되고, 좋은 꽃을 피우게 되면 세포가 잘 형성이 되고, 잘 형성된 세포는 세포 분열이 잘 되고, 세포 분열이 잘 되고 난 뒤에는 세포 비대 확대가 잘 돼서 수확물의 양도 많고, 즉 과일도 알맞고 크고 낙과도 적고 부작용이 적은, 즉 병 발생도 적고 또 병이 발생했을 때 치유도 빠른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비폐식 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을 할 때 필요한 비료의 성분량, 이 원소의 성분량을, 영양물질의 성분량을 우리가 100으로 기준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100으로 기준할 때 일반 농가들이 비교적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필요량보다 많이 주는 이 경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한테 뭔가 좀 더 잘해주고 싶죠.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그럼 또 더 잘 될 것 같고. 근데 이 식물에게도 뭔가 영양 성분을 많이 주면은 식물이 더 잘 자랄 것 같고, 더 훌륭히 성장을 해서 수확물도 더 많은 상태에서 나한테 보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초기부터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량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적게 줘야 되는데 이 관행 시비들은 조금 더 과잉 시비를 한다. 그리고 주는 횟수를 짧게 한다. 한국에는 오랫동안 과수원에 밑비료를 1년 동안 한 번 주고 1년 농사를 짓건, 여러분들이 기술도 좋고 토양도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비료를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주고 1년치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3번, 4번을 먹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5번, 6번을 먹습니다. 왜? 한 번 먹고 나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배가 고파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줄 때 과하게 주는 이런 버릇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요. 한 번 줄 때 이 비료를 과하게 주는 거죠. 한 번 과하게 확 줬다가 좀 떨어지면 또 과하게 주는 이런 형태의 관행 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식물이 불안하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량보다 적게 주자. 필요량보다 적게 주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주는 횟수를 조금 촘촘히 하자. 주는 횟수를.
우리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고프다고 그 바쁜 시간에 하루 한 끼만 먹고 우리가 지내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모님들은 하루 3번씩 4번씩 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양을 한 번 공급해서 하루를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배고픔을 이기는. 그래서 골고루 주되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을 권장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비료의 시기별 흡수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다가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료도 엄밀히 따지면은 꼭 이렇게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과학적인 요소는 우리가 알고 가면은, 비료를 줄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주게 되는구나 하는 이해력을 돋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비료도 엄밀히 따지면은 초기라고 표현하는데, 초기 위주로 필요한 비료가 있다. 즉 초기에는 이 비료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라는 말은 보통 식물이 꽃을 피고 나서 한 달 이내, 또는 식물을 옮기고 나서 밭에서 식물이 우리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분포해서 30일 내지 45일 정도를 우리는 초기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에는 주로 인산, 철, 아연, 망간, 구리, 마그네슘 하는 이런 원소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다른 원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은 초기의 그 중요도가 더 높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성장기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좀 빨리 자란다. 이제 단단하게 구축이 됐으니까 속도를 좀, 달리기를 좀 한다. 이런 시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때 필요한 부류는 우리 흔히 다량 원소라고 부르는 질소, 칼슘, 황, 몰리브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질소라는 비료, 칼이라는 비료, 특히 이 질소라는 비료가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황이라는 비중은 한 10%. 몰리브덴은 한 1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정도로 극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 질소라는 비료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연이라는 비료도 한 2 내지 3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다량 원소가 식물체 내에서 가장 적절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적은 원소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더라. 우리가 밥만 먹고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힘들 때는 밥만 먹고 김치만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기도 먹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식생활을 지켜보면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상추를, 그 위에 깻잎까지, 그 위에 고기를 얹어서 마늘에서 된장을 찍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그걸 고기를 다 먹고 나서 과일까지 먹습니다. 그걸 가만 보면은 고기는 좋은 건데 먹는 부작용이 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래서 상추, 깻잎, 마늘, 된장, 과일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비폐식 시비, 골고루 먹는다는 개념을 찾아보면 되는데, 식물체도 이와 같이 다량 원소를 사용했을 때는 미량 원소들도 같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실기, 이제 충분히 성장을 해서 수확에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결실기랍니다. 결실기에는 흔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도 잊지 말라. 이 원소를 우리는 칼슘이라는데, 칼슘과 붕소, 결실기에다, 즉 수확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다. 꼭. 그러나 이 칼슘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원소다. 그래서 제가 꿈에도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엄밀히 따지면 초기, 성장기, 결실기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소들 중에서는 우리는 이 원소들을 만약에 이제 다음 다 줬다라고 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을 12가지 내지 16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다 줬습니다. 이미 다 줬습니다. 줬지만은 땅 밑에서 식물은 12가지를 다 받아들이겠나? 14가지를 다 받아들이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나는 줬기 때문에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식물의 입장에서 쳐다보자. 식물이 과연 내가 다 준 것을 받았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교육받은 대로 다 줬습니다. 12가지를. 줬더니 특정량, 특정 원소, 즉 질소나 칼륨 같은 경우에는, 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서 뿌리에 먼저 다가가더라. 이런 원소들이 먼저 다가가니까 다른 원소들이
뿌리에 흡수되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하더라, 힘들게 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비료의 모자거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벽에 우리가 모자를 걸 수 있는 장소는 2군데,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될 모자는 12가지, 1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개 내지 3개의 모자를 걸고 나니까 나머지 10개 내지 11개의 모자는 걸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료의 해트랙 현상이다. 모자가 걸 장소가 부족하다. 즉 비료의 모자거리 현상이다. 비료의 모자거리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고루 주지만은 다량 원소, 특히 또 속도가 빠른 비료, 이 빨간 색깔 비료들, 이런 비료들은 초기부터 많이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초기부터는 꼭 필요한 양만 주다가 성장기에, 고속 성장기에 많이 필요하니까 이때 추비로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여러분 비료의 모자거리 현상도 한번 좀 따라해보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체의 전체 부위별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자면 식물체의 윗부분, 즉 세잎에 가까울수록 미량원소가 지지도가 높다. 그 다음에는 지상부지만은 오래된 잎사귀, 즉 큰 부위, 이쪽으로는 다량원소에 가까운 것이 지배도가 높다. 물론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하부에서는 칼슘 이런 원소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골고루 주는 원칙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토양에서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도 비료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더라. 어떤 경우에는 칠소가리황처럼 뿌리로 주나 잎사귀로 주나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게 있다. 인산처럼 8배, 아연이나 구리, 붕소처럼 한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물론 고토처럼 더, 이게 칼슘이나 몰리브덴은 더, 특히 그래서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 위주의 시비가 좋다고 그랬죠. 뿌리에서는 흡수가 대단히 더디다, 힘들다. 물론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가 어떻느냐, 그 비료회사의 어떤 제조 기법을 했느냐에 틀리지만은 이 교과서적인 원칙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는 뿌리로도 주지만은 잎사귀로도 공급을 하는 것이 좋다. 병행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면은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연민시비제, 이런 것들을 많이 쳐다봅니다. 또는 관주용 비료, 뿌리로 녹여서 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도 가급적이면 일반 사종복합 비료를 사용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종합 킬레이트 제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면 시중에는 하베스트나 이런 익스프레스 어느 회사 거라도 좋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성분들이 골고루 킬레이트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뿌리로 물을 녹이거나 뿌리로 공급을 하거나 잎사귀로 연면시비나 모두 효과가 좋은 이런 비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이 칼슘 제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붕소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흡수율이 높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칼슘 붕소제라는 용어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보다는 칼슘 붕소제를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체 내에서는 도장 억제를 위해서도 막 비료를 과다하게, 특정 비료를 과다하게 주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잎에 있는 당을 다른 부위로, 몸체로, 뿌리로 옮겨주는 이런 슈가무브제 계통들을 우리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의 대사 활성을 돕는 단백질 생성을 돕고 광합성을 더 촉진시키고 대신하는 이런 대사 활성 기제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농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꽃을 피우고 또는 식물이 노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산화제 계통을 사용하는 농가들도 보는데 이런 특수하고 특별히 이런 효과 있는 제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다가 재배에 활용하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식물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고급 제재들 또는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비폐식 제재들 또는 칼슘을 대체하는 칼슘 붕소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도 알아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야구로TV의 정영만입니다.